오늘도 날씨가 좀 덥던데, 보자. 앞에 우리 박 원장님께서 열강을 하시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호르몬을 풀어보는 살 빠지는 이야기 들어갈까 하는데요. 아까 소개 말씀에도 살 빠지는 거 다, 오늘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살 빠질 준비 다 되셨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네. 자, 호르몬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호르몬이 뭐냐면 저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말고 또 뭐 호르몬이겠지 하다가 그리스어 자극하다 호메인에서 이렇게 어원이 왔대요.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1905년도 어네스트 스탈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란 건 처음에 이 발견하고 이제 이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세포가 아니면 어떤 출발점에서 다음 출발점으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바이블을 굿뉴스 바이블이 있죠. 예, 새로운 소식, 어떤 내가 이런 흥분 상태다, 내가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세포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흥분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세포에 도착해서 그 세포에게 내가 느꼈던 흥분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그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두 가지 시스템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신경입니다. 호르몬은 비유를 하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신경은 이렇게 우리 다치고 나면 뭐 신경이 절단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경은 유선으로 돼 있어요. 유선으로 돼 있는데 호르몬은 혈관으로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방송을 하면은 주파수를 잘 맞추면 들을 수 있고 못 맞추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수용체예요. 세포에 있는 그 수용체가 있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서 마치 이제 공중파처럼 막 뿌려도 어떤 애들은 알아듣고 어떤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이거 간 거예요? 안 나오는데? 갈까요? 약해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의사들도 아직 잘 몰라요. 주로 이제 몸통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조율하거든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호르몬은,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유래해서 아미노산으로 된 게 있고, 하나는 콜레스테롤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된 거는 주로 이렇게 콜티졸, 부신 호르몬 있죠? 콜티졸이나, 대부분 다 이거 다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에서 나오는 거.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있어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종류가 A 호르몬, B 호르몬이 있는데, A 호르몬이 이제 아미노산 호르몬이 아미노산인 거. 이제 몸속 피를 따고 이제 가다가 이제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 만나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또 콜레스테롤 된 호르몬도 이렇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세포에 전달하는 거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을 보면은 아미노산으로 된 호르몬은 이렇게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얘 맞네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된 호르몬은 세포막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으로 가서 수용체를 만나서 핵에서 복제가 돼서 자기가 받았던 신호를 흥분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미노산으로 된 호르몬 A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잘 못하면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화 흡수 능력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A가 작용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호르몬 B. 이는 콜레스테롤 됐댔잖아요. 근데 얘처럼 수용체 특별히 없이 일단 세포 안까지는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세포인데요. 이 가운데 동그란 게 저게 핵의 단면이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된 콩나물 대갈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글리세롤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러니까 등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 다음 꼬리처럼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당사슬이라 그러고, 탄수화물에서 온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통로가 있는데, 세포막이 좋아야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막을 좋게 하는 게 우리가 유동성이라거든요. 세포막의 유동성. 근데 이제 포화지방이나 이런 애들로만 꽉 차 있으면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지방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하려면 세포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견 연표를 보면은 1901년에 아드레날린이 제일 처음 발견해요. 발견한 사람이 일본 출신 의사들하고요. 생리학자였죠.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종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런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 된 호르몬들이고, 그 다음 피부에는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로 돼 있어요. 우리 햇볕 많이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외 대부분들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셨다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것도 호르몬이었어? 하는 것들이 있죠. 비타민 D. 우리가 이름을 비타민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호르몬하고 같이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비타민이란 정의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되는 필수 영양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의에서부터 보면 비타민이 좀 아니잖아요. 그냥 햇볕 잘 받아도 피부만 있다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타민 D를 의사들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용도 많고 면역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비만도 관련되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애들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할 때 비타민 D 얘기도 하고, 애들은 키 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암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보지 않으면은 우울증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이 있어가지고 지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이 그럼 어디서 조절하는 걸까? 이제 호르몬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짐작하시다시피 우리 몸의 주인은 머리니까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송가체 이렇게 썼는데, 여기 대뇌가 있고, 우리 뇌하수체는 한번 들어보셨죠? 뇌하수체. 그리고 그 위에 시상하부,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대뇌입니다. 우리 송가체 같으면은 여기 수면 멜라토닌도 분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뇌하수체를 보니까 이 시상하부 위쪽으로 핵들이 아주 많아요. 신경 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분비 시스템이 신경계하고 연관이 되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뇌분비 시스템 분비하는 것도 신경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로브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가 우리 호르몬의 센터, 중추가 되겠는데, 앞쪽하고 전엽, 후엽으로 나뉘거든요. 전엽에서 보면은 갑상선 분비하는 거, 부신, 이거 난소, 정소,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이제 뼈하고 이제 근육 발달 관여가 되죠. 그 다음에 후엽에서는 유선 발달하는 프롤락틴이나 아니면은 이 ADHA나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건 넘어갔고요. 대뇌 변형계 설명을 할까요?
대뇌 변형계는 우리의 본능, 감정, 기억하고 뭐 그 다음에 부신 반응 이런 것들 조절하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 아까 자율신경계하고 신경내분비계를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시상하부 아까 보셨잖아요. 그쪽에 일단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메인 신호를, 아까 여기가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내분비 센터.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중추 대뇌 변형계, 감정이나 이런 데도 가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타겟으로도 직접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상하부로 가면은 자율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든가 유선으로 되어 있는 전기줄로 보내든지 아니면 혈관으로 보내든지, 일단은 자율신경계가 빠르니까 먼저 가겠죠. 근데 각각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다. 자율신경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 내부 장기의 기능이나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 되어 있고, 이 모든 내부 장기들을 조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통 대뇌나 손해나 생각하시고 이 척추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하면 척추신경 눌려가지고 뭐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이 척추 앞에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척추 앞에. 이렇게 희게 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자율신경계예요. 31쌍으로 일부 이제 교감과 부교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감은 우리가 뭐랄까, 절체절명 위기 때 막 이렇게 혈압도 올리고 막 그런 거 하고, 부교감은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그럴 때 쉬거나, 그런 좀 꼭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상보적으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아까 자율신경계 절이거든요. 여기는 척추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에요. 보통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 눌리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뭐 저린다, 뒤끝이 저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놈하고 가만히 보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 건강이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된다.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뭐 한다? 우리 몸, 생체 모든 중요한 거, 심장이나 폐나 이런 거하고 다 얘가 조절하잖아요. 물론, 뇌가 저 위에 중추에 있어가지고 얘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뇌가 대통령이라면은 자율신경계 각각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대통령이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챙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명령을 받기도 하고, 보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혼우증후군이라고,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간호사분 남편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온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냐고 봤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동공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열도 막 나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호너 신드롬 이게 로컬에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엔 잘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딴 게 중한 게 있나? 풍이 안 나? 근데 열이 나잖아요. 열 나는 풍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목에 있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동공 사이즈나 이 눈꺼풀이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땀이 안 난다거나 이런 증상을 같이 갖는 거예요. 목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각신경인데, 우리 뇌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올팩토리 너브, 이게 후각신경입니다. 다른 모든 뇌신경은 이 숨골을 경유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가 바로 뇌로 가기 때문에, 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왜 권투 막 하다가 기자들 정신 없잖아요. 그럼 코에 갖다 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암모니아 가득 정신 벌쩍 들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대뇌 변형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시상하부로 신경이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 아로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치료의 중요성을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몇 개 좀 쓰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뇌 피질이 있고 아까 시상하부 이게 센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NTS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뇌 간에 있는 신경핵인데 여기 보시면 미주신경이라고, 이것도 뇌신경이긴 한데 내부 장기에서 신호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안면신경에서 이게 신호가 와요. 그리고 맛도 오고, 여기 보니까 뭐 혈압이라든지 식중독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지럽고 하면은 자극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예, 얘가 걸러주고 조정을 해줘가지고 각각 연결을 해줘요. 시상하부도 가고. 그래서 내분비계를 조절하는데 장하고 장 상태, 그죠? 장이 뭐 식중독 있는 거, 그다음 맛 같은 거, 혈압이라든지 열받고 막 이러면 아, 이게 내분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내릴 수 있어요. 이거 글이 자꾸 잘리는데. 예, 안면신경은 칠변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웃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나거나 하면 안면신경으로 이게 얼굴 표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제가 썼냐면, 이 안면신경의 얘는 운동신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핵이 여기 있네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어디 갔냐? NTS가 인접해 있어요. 그냥 옆집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해부학을 그냥 생으로 외웠어요. 뭐 외워질 리가 있나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바닥에 써놓고 뭐 이랬었는데,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연관이. 뭐 확실하게 이게 있다고 하는데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쁠 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씩 연습해서, 자, 이렇게 한번 웃어보실까, 다들? 자, 다시 이제 인상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보시고. 갑자기 그 1초, 2초의 찰나에 뭔가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갔거든요. 뭐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냥 웃어버렸어요. 왠지 몰라도 미친놈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생기더라고. 똑같은 하늘인데 좀 더 뭐 다른 것 같고, 뭐 향기도 나는 것 같고, 그랬더니 무슨 신에 계신지 몰라도 나비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우리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사실 옛날에 그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하면서 갔더니 한 달 만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직원들도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도 표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뇌는 기쁠 때 이 안면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웃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뇌가 착각을 합니다. 뭐 행복한 일이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미친놈, 미친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하다. 그래서 전에 이런 경우도, 제가 여기 좀 할애를 많이 할 때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돼야지 내가. 제가 어머니하고 저 강화도에 한 번씩 자주 가요. 그 풍물시장에.
강화도에 뭐 유명합니까? 뭐 유명하죠? 밴댕이 유명해요, 밴댕이. 그 다음 순무 유명하잖아요. 순무 그 김치를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한 집에만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려다가 또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거든요. 장사 안 되는 좀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그 집에 돈 더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옆집으로 갔어. 아주 그냥 손님 하나씩 딱 서 계신데 표정이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팔아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잘 팔린 줄 샀어요, 그냥.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어느 날 이런저런 뭐 자료 준비하고 이러면서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출근하다 깨닫고 준비하다 깨닫고 아, 뇌를 속이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구나. 힘들다 하면은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받은 감동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길게 했습니다. 안 되는데? 아직 서론이 반 정도 했나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 할게요. 네. 왜?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아까 결론을 안 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웃고 이런 것들이 내분비 시스템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소관 박사님 뭐 기억나시죠? 네. 엔돌핀 막 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자율신경계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경과민과 척추건강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척추건강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결정한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자율신경계에 과도한 이상 정보가 자꾸 전달되고 신경은 예민해진다. 이거 뭐 사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누가 앞에서 찝쩍거리면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있겠죠. 나중에는 조금만 야 이래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건강은 신경 내분비 기능을 좌우한다. 자, 이 신경은 신경 말단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육에 가는 거라면은 전기적 신호로 오다가 마지막에는 화학신호로 바뀌어요. 화학신호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90에서 95%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장이 중요하다. 이거 밑에 누르면 딴 거 가나 봐요. 네, 밑에 누르지 마시고. 말하다 보니. 오른쪽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개요예요. 아직 이제 서론하고 있는데 언제 살필지 모르겠네.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사실 공짜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신경 내분비계를 좋게 하려면 아까 제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다시 아이고. 네.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장을 좋게 된다. 장누수 중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뭐 안 먹어야 돼요? 첫 번째? 뭐 안 먹어야 돼요? 네? 몸이 나쁜 거? 일단 글루텐 얘기하잖아요. 밀가루. 두 번째. 그 다음에 단백질 흡수, 아까 아미노산 되는 재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중요하고 췌장 요소가 중요하고 장점막이나 간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막 유동성이 좋아야 되니까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 들어가야 되니까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 변형계가 아까 시상하복 위에 이렇게 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뭐 가바라든지 다 들어보셨습니까? 드셨을 거예요. 아마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트립토판, 세로토닌 전구 물질은 뭐 발레리안 루트, 저 수면 보조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멜라토닌, 뭐 라벤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건강을 해야 돼요. 특히 첫 단추 중요하잖아요. 경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경추가 중요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살 빠진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아, 힘들다. 예, 이거 뭐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비만을 체형으로 먼저 보면은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고, 이거 뭐 어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부신형, 난소형, 갑상선형, 간장형으로 나뉘는데, 부신형은 이름, 자, 뭐 까고 그냥 할까요? 나는 부신형이다. 부신형. 누가 제일 많은지 볼게요. 나는 난소형 같다. 난소형은 엉덩이나 허벅지 주로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들 많죠? 남자는 난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갑상선형 같다. 전신이 다 난지고 한다. 나는 간장형 같다. 나머지 뭐, 나는 날씬하다. 오늘 앉아 계실 필요 없잖아요. 자, 부신형은 이제 복부가 늘어지고, 그 다음 난소형은 허벅지나 이런 데 나이 드시면서 많이 되죠. 갑상선은 나 온몸이 붓고 푸석푸석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간장형은 남자 모기상감 많이 보시죠? 배만 볼록하게. 간장형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눈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이 네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제부터 달려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신을 볼까요? 부신 스트레스 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신 호르몬의 과다한 자극이나 고갈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피로감, 잦은 간염, 알러지, 의욕 저하, 어지러움, 다양한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신 스트레스의 원인은 생활습관,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이게 대표적이죠. 부신은 부신이니까 콩팥 위에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네 가지 나오죠. 맨 가운데에서 아드레날린, 우리 혈압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맨 바깥층에는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이제 나트륨을 제흡수를 통해 가지고 수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콜티졸 나오죠. 콜티졸. 혈당도 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항염 작용도 있고, 대부분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잘 못하니까 우리 왜 피부과 가거나 어디 가면은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 뭐 아까 역할들 다 얘기했는데 뭐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거고요. 부신 호르몬을 보면은 주로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도스테론, 콜티솔, 성호르몬, 부신근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신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에서 뭐 여러 가지도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혈액형 요거 많이 보죠, 요거. 콜티솔도 물론 잽니다만 저는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의 원인을 보면은 잠 못 자거나 운동이 과하거나 너무 또 살 빼려고 열심히 해. 그럼 맨날 피곤해. 살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애 아빠가 돈을 안 갖다 주네. 이게 제일 클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열받는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다음 뭐 자꾸 뭐 밀가루 이런 거 찾아 먹고, 그러면 결국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지러워.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어지러워. 그 다음에 같이 옆에 붙어 있기도 싫어. 성욕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고, 아침에 특히 일은 잘 안 일어나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 애들 깨워도 있잖아요. 그게 애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부신 피로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이 보면 10중 8구는 다 뭐 빵이나 과자나 달고 사는 애들 많습니다. 탄산음료나. 그 다음에 잦은 혈압 변동이나 감기. 그리고 저희 피부과 환자 많이 오거든요. 대학병원을 가도 뭐 약은 이만큼인데 잘 조절이 안 돼요. 약 먹을 땐 좀 되는 것 같은데 약 끊으면 저렇고. 더 다양한 원인들을 좀 냈습니다. 예. 사실 다 갖다 붙이면 다 부신 필요 없죠. 예. 그 정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뭐 늘 안 보이셨지만, 일어나면 안 계신 거예요. 뭐 산모가 있고, 요즘에 뭐 산모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랑 현재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 네 가지 보통 다 걸려요. 부신피로 있으신 분들 보면. 그래서 부신도 이런 부신 호르몬이니까 이런 아까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부신. 근데 부신이 이렇게 자극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갑상선이 안 좋아져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부신이 안 좋은, 처음에 부신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맏형이에요. 딱 버티죠. 이 집안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뭐 췌장 분비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 나오고 지방간 있고 시작하죠. 그렇게. 그러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 그러죠. 막 짜증나고, 그다음 뭐 생리할 때쯤 되면은 막 붓고, 뭐 가슴이 좀 붓고, 뭐 만져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서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부신 기능 알아보는 각종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편하게 보기에는 정확한 검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신이 일중 변동이 있거든요. 아침에 쭉 솟았다가 이제 이게 부신 호르몬이 왜 아까 파이팅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콜티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파이팅 안 하고 자야 되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 옛날에는 입원시켜서 했어요. 사실은 부신은 에디슨시 병이라고 부신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된 정말 질환으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얘기하는 저희 부신 기능은 기능적 저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는 별일 없고 푹 쉬고 비타민 잘 먹고 쉬세요 라고 얘기 듣고 검사만 줄기차게 하고 그냥 두벅두벅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호르몬이라는 검사는 보통,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보니까 꼭 피를 뽑아서 할 필요가 없더라. 침을 통해서도 하루, 저희 오시면은 4번 뽑는 데도 있고 6번 뽑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변동을 보고 반응이 스트레스 초기일 때는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쭉 반응이 없다든지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모발 미네랄, 이것도 우리 모발 중금속 검사 하잖아요. 저기도 미네랄 비율을 가지고 부신 피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얘는 더치 테스트는 고가인데 소변으로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HEA 레벨을 보면은 여자, 남자가 좀 차이가 나죠. 남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마다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서 DHEA 레벨을 보고 부신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하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 뜨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눈 뜨는 자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부 자극은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냥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진짜 돈 안 갖다 줄 때 스트레스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반응이 이제 이걸 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앞에 따서 콜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판스라고 해서 눈 뜨면 적절하게 우리 부신이 잘 반응하는지, 외부 스트레스, 싸울 준비가 됐는지, 세상은 전쟁터다, 싸울 준비가 됐는지 보는 그런 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 반응을 보기도 하고요. DHA도 보고. 그래서 부신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거는 아까 대부분이 생활 습관이었잖아요. 단 거 많이 먹고 막 이런 것들, 장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숙면하고 다 선생님, 공자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신 영양요법은 병원에서는 부스터로 해가지고 세포에 확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수액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어댑톤이나 이런 돼지 부신 갈아가지고도 만들거든요. 옛날에 갑상선 약물 지금처럼 공장에서만 안 만들 때는 다 돼지 갈고 막 갈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이 나오니까 좀 나은데, 요즘에도 이런 기능적 치료를 하는 데 씁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각 기능의학 전문 영양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하고 비타민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부신 서포터 해주는 것 대표적인 게 감초, 가시오가피, 홍삼, 생강, 황기, 이런 세인트로연스 워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절하는 게 척추 건강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내분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한참 또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자,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아까 부신 스트레스 받으니까 갑상선 저하가 오잖아요. 갑상선인데, 로우 T3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비갑상선 질환 증후군이라고, 정상 갑상선 질환 증후군, 사실 다 비슷한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왼쪽에 이제 이게 절제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어요. 갑상선 약물을. 근데도 늘 피곤하고 춥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크게 뭐 그런지는 않아. 근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달라지고 이런 거. 55세 여자는 이분도 늘 춥고 피곤하고 여름에도 뭐 이런 분 많잖아요. 자기는 추위 많이 타고 여름에도 찬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추위 타고 치료약에 대한 반응 잘 없고 약을 먹는데도 갑상선 기능 검사는 대체로 꼭 아까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정상 범위고 감염이 적고 감기가 오래 가고 뭐 대상포진 헤르페스 뭐 이런 거 뭐 달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증상이 만성 저강도 염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와 닮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문 데이터거든요. 봤더니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는 이건 높은 거고 이건 낮게 나타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리버스 T3가 높게 나오고 비율이 높게 나오고 페리틴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페리틴이 뭐냐면 그 철이잖아요. 철. 저장 철이거든요. 간이나 골수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갑상선 보면 당이 조금 떨어져 있고 요오드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2016년 논문인데 저 T3 증후군은 폐렴 환자에서도 별로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봤더니 어디갔냐? 이게 로 T3에서는 치료 잘 안 된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건 서버 생존율입니다. 안 되더라. 피부 차이가 나죠 많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상선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염증 지표가 다 오르더라. 또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갑상선 증상 크게 없는데 검사상으로는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의 남자에서는 저강도 염증,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고 심혈관 질환도 연관이 많더라. 봤더니 당연히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게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지만 검사에서는 정상이고 약물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계속 호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갑상선 약물 드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 드시고 있어요? 신지로이드? 괜찮습니까? 춥고 이런 거 없어요? 편하네요? 예? 저하도 안 되고 있으시죠? 또 나올 텐데 신지로이드 단독으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장이 안 좋아집니다. 당신은 장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다 이 정상 레인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비싼 돈 내고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보내요 그냥. 그런 경우 요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키스트, 훨씬 더 뭐 엉금 기어다닐 정도 돼야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갑상선 목이 있죠? 이런 글랜드 형성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건 볼까요? 필요한 이런 거 눈에 띄어. 아연. 중요하구나. 요드까지.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은 목에서는 이게 요드를 받아들여가지고 타이로신이나 아미노산하고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보면은. 그래서 T4하고 T3가 목에서 실제 갑상선에 분비가 돼요. 이게 한 17대 1 정도로 분비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T4는 활성화 형태가 아니에요. 잘 쓰여지지 않아. 그래서 T3로 변해야 되는데 이 4, 3가 무슨 의미냐면 요드가 4개가 붙었다, 3개가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초 조직으로 가서 요드가 하나가 떨어져야지 잘 쓰이는데
비만이 있거나 뭐 이런 비만이 있으시면 갑상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찌면. 뭐가 선울까요? 그래서 갑상선 내분비 시스템의 목적은 T4를 얼마나 빨리 T3로 전환 활성화하는가. 왜 그럴까? 네 가지 생체 중의 세 가지는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응급실 가면 바이탈 체크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호흡수 보통 정상이 한 20번 하거든요, 1분에. 그 다음에 심박수 우리 뭐 7, 80회 뛰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징하는 것은 대사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압. BP가 떨어지면서 막 CPR라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이 속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폐와 심장 그리고 대사는 속도로 평가하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검사가 갑상선 상태를 아까 보니까 모르겠죠. 아까 초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다시 앞에 얘기를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죠? 체온이에요. 체온. 그중에. 그래서 체온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상 증상이 검사보다 더 선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온 측정법은 보통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겨드랑이에서 저렇게 10분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10분간 누워서 재라. 두 번째는 구강에다가 한 몇 분 놓고 3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 37도가 돼야 되는 거고 저기도 36.7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생리 전에 3일 전에 측정하면 안 되고 생리 2일째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추위가 있고 그렇게 의심이 되시면은 약국이나 이런 데 근처 가셔가지고 디지털 체온계를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일 동안 한번 체온을 재보십시오. 보시는데 잴 때 내가 컨디션 제일 좋을 때도 한번 재보고 안 좋을 때도 한번 재보고 그래서 비교도 해보시고 7도가 안 되면 구강에는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체온을 이기는 라이프 스타일 비슷해요. 다 아까 얘기한 거랑 스트레스 감소, 규칙적 운동, 해독, 유기농 식재료, 글루텐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거 깔때기라 깔때기 똑같은 말만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먹힌 거. 그런데 70%는 생활습관만 고쳐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병원에 안 가도 돼. 요것만 하면. 그러나 쉽다? 어렵다. 이게 항염 생활습관이에요. 항염. 그래서 아까 T3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도 떼내고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게 스트레스 이게 과도한 단식할 때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있거나 부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못 가게 되고 그러면 리버스 T3라고 해서 아까 이게 4개가 붙어 있는 건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요드가. 근데 다른 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쪽이. 그래서 얘는 활성화된 갑상으로 활동을 잘 못해요. 이거는 그냥 전문적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떨어뜨리는 이 요드, 탈요드와 효소가 있거든요. D1, 2, 3이 있는데 요놈 때 바깥쪽 때는 약간 이게 타이로신의 아미노산인데 어느 쪽을 떼느냐에 따라서 리버스 T3 이거는 D1은 양쪽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게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더라.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이건 좀 알고 가셔야죠. T4에서 아까 잘못 떨어져가지고 리버스 T3로 가는 것들, 요런 것들, 이런 거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적절하게 잘하게 하려면 요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건가? 이거는 방해하는 거. 비슷하죠, 그죠? 얘랑. 그 다음에, 셀레늄 아연은 갑상선 도움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갑상선과 또 논문이 또 하나 있어요. 2009년 논문인데 갑상선과 장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갑상선 기능은 위비출 운동성이나 위산 만드는 거나 담낭.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스 많이 차고 하는 건 갑상선 기능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체온만 재가지고도 잘 모른다. 아니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소변 유기산 검사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다든지 수소호기 검사. 수소호기 검사는 장에 나쁜 균이 살면은 걔네들이 수소가스나 메탄가스를 많이 만들거든요. 뭐 정상적으로 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수소호기 검사를 하는데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대학병원에나 있고 하기도 힘들어. 막 뭐 이상한 거 먹고 계속 뱉어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좀 이 뱉어내는 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지로이드를 논문도 나왔어. 2017년도에 신지로이드 단독으로만 먹었던 사람들 보니까 15 뭐냐면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얼 오버그로스라고 해서 소장내 세균 과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갑상선 주변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신지로이드 단독 가시는데 방구 냄새가 안 좋다. 그러면은 야, 너 약 좀 바꿔봐. 그래서 선무담이 사랑잡는다. 그럼 뭐 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이 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혈중 레벨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만성피로를 호소하시거나 이런 게 얘기 있으시면 기본 루틴으로 합니다. 아연하고 셀레늄하고 요오드. 요오드는 저희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24시간 요오드 부하를 합니다. 우리나라 해조류 많이 먹는데 뭔 요오드 부족증이 있겠는데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소변에 요오드 50ml 복용시키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오시라고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50ml를 먹으면 얼만큼 소변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오드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평가 하려면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체험. 임상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우리 병원에서 하는 기능검사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오드 잘못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런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에스트로겐 우세증. 다양한 증상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유방이 팽창되고 커진다. 손가락에 붓는다는 얘기고, 막 성질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막 아파요. 막 아프고, 그 다음에 생리가 막 불규칙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피곤하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 아시죠? 저희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배란과 그 다음에 이 임신 유지하는 그런 걸 늘 여자분들은 28일 주기로 해서 지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 부신이고 이게 난소에서 나온 난소 성성 호르몬이고 뇌하수체 시상하고 이게 다 갑상선까지 서로 아까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서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갑상선, 부신 이렇게 잘 서 있으면 잘 놀잖아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여파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 했나요? 부신이 나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부신은 스트레스, 갑상선은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 독소, 제노에스트로겐 이것도 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얘기하는 합성 에스트로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또 있다면 장루수 있겠죠. 장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프레그놀론 스틸 신드롬이라고 피나미난이라고 하고 콜티졸 그러니까 뭐가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게 프레그놀론이잖아요. 부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콜티졸 만든다고 막 가다 보면은 요놈이 생성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생성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면은 이게 고갈돼가지고 생산이 안 되면은 얘하고 비율이 1대 200인가? 그래서 좀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신은 다양한 호르몬과 불균형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아까 했던 말 재탕입니다. 재방송하자면 부신은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되고
다음으로는 인슐린 분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췌장기능 다음으로 갑상선이나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부신을 잡아주면은 갑상선과 난소 호르몬의 기능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활습관 쉽진 않지만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야 생활습관 고치고 이러면 돼 이랬더니 후배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더라고.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폐경 전후에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경과를 보이는데 보통 50세 가까이 이렇게 요즘 좀 조기 폐경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50대가 오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거랑 프로제스테론 떨어지는 게 확연히 다른 35% 떨어지면 얘는 75%팍 떨어지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자연적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폐경 전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은 주로 이제 젊은 여자 20대 뭐 배란이 안 되거나 황체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오면은 피임약 주잖아요. 한 사이클 돌려보면서 괜찮은지 보려고. 근데 보통 난포가 기능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배란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들, 일회용품들, 요즘 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트 가면은 포장 다 그냥 돼 있잖아요. 레인지 돌리고 다 저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이고 제노바이오틱스는 원인으로 하는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저게 메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저건 다 부시나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질환, 간기능 저하가 온다든지 장누수가 온다든지 비만 세포에는 표면에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으로 또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 하루에 4-5잔 먹는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런 미네랄 결핍이 있고 미네랄 결핍은 또 위산 분비 억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위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소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노바이오틱스는 뭐냐? 동물 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냥에서 오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 축산 농가에서 사는데 다 사료 먹습니다. 그 사료에 잘 자라라고 촉진제라든지 뭐 이런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통계에 하면 지구상 제약에서 만드는 항생제의 50%가 축산 농가에 쓰입니다. 다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농약 뭐 이런 것들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데 이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이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은 탄수화물 좀 줄여줘야 되고 커피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저도 한 번씩 처방을 하는데 처방이 아니라 이거 아이허브나 이런 데 가서 사시라 그러거든요. 딤이라고 양배추나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거 저런 것들이 에스트로겐도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요. 암 유발하고 아마 김정 원장님도 이런 거 많이 보시던데 딤이 이런 것도 좋은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간 기능 강화하려고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영양이 시리마리 왜 밀크시슬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회가 되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찍으셨어요? 네. 간단히 보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환경호르몬을 멀리하는 겁니다. 뭐 이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머그잔 주로 씁니다. 머그잔 뭐 이런 것들 쓰지 않기 집에서도 자녀들이나 이렇게 좀 잘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까지 준비하고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베끼자.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정명일 박사님이 계시는데 새벽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막 따오고, 제가, 이 얘기 생각나네.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였는데, 아침 7, 회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회진 돌기 전에 환자분들 밤새 잘 건강하신지 다 보고, 검사 기록지 다 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새벽 4시인가, 4시인가 됐던 거예요. 저장 누리겠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딱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머리.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도망가자. 사실 대부분 그때 많이 도망가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있었는데, 지금 도망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뜯길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생각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책을 찾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걸 좀 유용하게 쓰면 되겠다 해서 참고로 했고, 오기 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좀 썼습니다 했더니 마음껏 쓰시라고 또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자기 생각이다 알려달래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모든 만성질환은 이제 다 돼가는데요.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많이 아시죠? 당뇨 관련되고 대사증 관련되고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그 교조 철학같이 지금까지 마트 가면 다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사람 요 최근에 한 1, 2년에 얘기하고 요 얘기 안 하고 다 얘기합니다. 지방 섭취, 우리가 살찌는 거는 칼로리 줄여가지고 칼로리 많으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가 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지방식을 해야 된다. 이게 거의 99%의 지구에 있는 의사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 당뇨, 이렇게. 이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저하가 돼가지고, 이게 교과서적 얘기거든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정상적인 세포는 인슐린이 그 포도당, 우리 밥을 먹으면 혈중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혈당이 높아지면은 왜 우리 설탕물 떨어뜨리면 되게 끈적끈적해지면서 색이 쩍쩍 들러붙잖아요. 혈관에도 쩍쩍 들러붙거든요. 그걸 글라이케이션 당화 반응이라는데, 데미지를 안 주려고, 물론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들여가지고 에너지도 생성하지만 데미지를 안 주려면 끌고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이렇게 혈당이 낮춰지게 되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 생기면 암만 인슐린이 분비해도 애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포도당이.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봤더니, 세포 내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은 에너지 대사와 함께 산소를 과잉 소비, 우리가 왜 숨 쉬느냐? 다 에너지 만들려고 숨 쉬는 거거든요. 에너지 만들려고. 그러면 산소 쓰는 데까지 좋아. 근데 많이 쓰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산소의 체외각 전자는 두 개가 있는데, 에너지 만든다고 전자를 하나 뺏기게 되면 얘가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애들 막 옆에 공격을 해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포 안에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일반적으로 심장에는 한 5,000개 가까이 있고, 2,000개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막 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야, 너 이제 들어오지 마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은 이렇게 열쇠, 야, 문 열어줘, 너 포도당 좀 내려놓을게, 이런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열쇠가 하나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켜야 되고 3개 켜야 되고, 이래서 인슐린이 많이 늘어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인슐린은 거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 넘쳐나는 포도당이나 이런 거 갖다가 당장 지금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딘가 근데 혈관에 막 들으니까 어딘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하는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자꾸 데미지를 입는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얘가 막 빵빵히 제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고, 그래서 정상 기능이 살 때는
에너지도 정상이 되고 활성산소도 낮고 이런데 저항성 상태에 오면 아까 말씀대로 에너지도 손상을 많이 주니까 못 만들고 그래서 기운이 없는 거죠. 식후 혈당의 처리 과정을 보면 근육이 대부분의 우리 식후 혈당을 처리합니다. 거의 80% 대부분 처리하잖아요. 혈당이 높을 때 근육에서 글라이코겐을 저장하고 탄수화물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근육에서 처리하지 못한 혈당을 이제 간에서 아까 나머지를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근육이 줄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그래서 근육운동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육에서부터 시작되구나. 근육 인슐린 저항성이 그 다음에 근육 안 되니까 그 다음 너무 많이 오니까 간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20% 해야 되는데 막 50% 일을 떠넘겨. 그래서 저항성이 간에도 생긴다. 살찌면 인슐린 저항 생긴다는 또 논문인데요. 지방세포가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막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산소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염증 물질 이런 거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대식세포라는 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시 TNF-알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포나 근육세포에서 글루트포라고 포도당을 흡수하는 그런 생체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한마디 요약해보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오고 근육에도 잘 안 들어가고 간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처음엔 대사증후군 하다가 나중에는 이형 당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는 왜 혈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혈관 속에 우리가 혈당 유지하는 게 되게 폭이 좁아요. 막 이렇게 레인지가 폭이 넓지 않고 뭐 공복일 때 7, 80에서 밥 먹으면은 뭐 140 높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 당분은 끈적거린다. 당화 반응을 해서 혈관 내피에 손상을 와서 혈관 내피를 공격하니까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이용되는 것 뿐이지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결과일 뿐이다. 세포 손상이 많으니까 자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콜레스테롤 생산은 대부분 간에서 80% 정도 만들거든요. 75% 정도. 먹는 거는 20% 정도 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에서 열심히 만들어내는 애를 우리가 억지로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낮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슐린 높아지고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되고 탄수화물 줄이고 중단백 중고지방을 식사하는 경우에는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강하고 지방간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 인슐린이 하는 일이 이 남는 걸 갖다가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인슐린을 원인에는 탄수화물밖에 없거든요. 하나 더 있다면은 단백질. 지방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먹고 당이 이르게 오르면 인슐린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요. 단백질은 요 정도 오릅니다. 지방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절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식사를 일단 탄수화물을 좀 줄이게 해요. 처음에 어리둥절 하시죠. 근데 인슐린을 140단위 맞는 분이 20단위로 확 줄어요. 인슐린도 처음에 2형 당뇨, 1형 당뇨 오시다가 1.5 당뇨라 그래가지고 분비가 잘 되던 사람이었는데 계속 췌장을 괴롭히다 보니 혹사하다 보니까 분비가 잘 안 되는 1.5형 당뇨라거든요.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는 거, 저탄수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중단백, 체중당 1에서 1.3, 1.5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중고지방 시간씩, 그 다음에 채소 섭취는 하루에 5주먹에서 10주먹 먹자. 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염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저 채소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채소는 4가지 이렇게 나눠서 드시라 그래요. 푸른잎 채소, 십자화. 이거 십자화 채소가 뭐냐면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아시죠? 이렇게 뭐 몽골 맺히는 애. 얘는
항염 효과가 있고 푸른잎 채소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잎 채소는 장내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걔네들한테 먹이가 역할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해독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해독을 합니다. 물론 해독을 해서 소변이나 혈액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장으로 나올 때 이 식이섬유가 담즙에 묻어나온 독소를 같이 잘 묻혀가지고 빼내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컬러 채소는 항산화제 많잖아요. 그 다음에 버섯류. 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점막 재생이나 이런 데 면역인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왜 코 운동을 썼냐? 코 운동. 중심 근육 운동이라잖아요. 척추 기립근,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들은 척추가 서야지 척추를 서야지 뭔가 해요. 근데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안 세우고 다 이러고 있어요. 지하철 타시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요새. 잡스 형님 덕분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저희도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잔다든지 다 척추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뭐 오늘도 오셨는데 재봉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 뭐 숙여서 하는 일인데 척추를 숙이고 하다 보면은 척추 아까 나오는 신경계에 긴장이나 자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코어 운동은 통증을 없애는 운동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하고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면 내분비계가 건강해지는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 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삼위일체 얘기를 드리거든요.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계신 개념입니다. 멘탈, 브레인, 뉴트리션, 케미스트리, 장강면역, 그리고 스트럭처, 자율신경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야지 건강해지지 하나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피부과 환자들 꽤 많은데 근데 대부분 피부과 가면 피부 치료만 해요. 근데 피부는 지금 건강에 좋냐 안 좋냐를 표현하는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생체 징후다. 왜 말도 그러잖아요. 얼굴 보니까 때깔이 좋다. 때깔이 안 좋다. 때깔이 안 좋은 생체 징후가 바로 부심피로나 다른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피부가. 뭐 장문이라고. 네. 그래서 각 의미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브레인 밸런스, 그 다음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장갑 면역 밸런스, 우리 정보 전달을 바르게 하고 신체 정보 항상성을 유지하는 척추신경 밸런스, 이 세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밸런스라 그러고, 그리고 세븐코어 밸런스는 이것도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면은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븐코어 밸런스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결국엔 제일 많은 부분이 장간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장 치료가 기본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치료는 치유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대부분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증상만 좋아지면 나. 감기 기침해서 가면은 다 뭐 줍니까? 타이레놀 주고, 브루펜 주고, 뭐 커프 시럽 주고, 뭐 시잘 항히스타민 주고 그래요. 감기 낫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죠? 뭐 대부분 이렇게 오늘도 오신 분이 새댁이신데 기침을 하고 이러니까 애기한테 옮을까봐 빨리 낫게 주세요. 근데 빨리 낫는 약 없어요. 빨리 낫는 약 없고 그거는 신께서 만드신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자기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 면역으로 극복을 해서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 완화해야 되는 치료가 아니라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에 초점을 맞춘 삼위일체 건강법을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